안녕하십니까. 시사의 오마카세 유재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트럼프 시즌2가 우리에게 난감한 이유와 트럼프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트럼프 현상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거창하게 트럼프 현상의 본질을 파헤치겠다는 인상을 줬을까 걱정이 된 겁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대한 대단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기자가 특성상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제너럴리스트죠. 대신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80년대에 공부를 했고 21세기 들어서 특파원으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서 20대 때부터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말로 뇌피셜 정도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편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느끼는 의문 뒤에 있는 현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정말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고 있어서 뭔가를 더 받아내야 하는 걸까요? 미국의 지난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온전히 다 포함된 걸 감안한다면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미국의 경제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올해는 미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IMF는 트럼프 당선 후 한국이 올해 2% 성장할 것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미국은 2% 성장할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치 미국이 다른 나라의 성장률을 가져갈 거라고 IMF가 예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유럽을 보면 미국 경제는 더 돋보입니다. 같은 선진국이지만 유럽은 미국에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세가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초강대국이 계속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며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노동자 계층을 집중 공략해서 당선된 걸 보면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은 상당히 좋은데 왜 그들은 여전히 힘들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건 사실은 미국 정부 자체의 정책 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정책은 아주 단순하게 나눠서 성장과 분배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분배 정책, 즉 미국의 국내 정책이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의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가 소유한 부가 하위 50%가 소유한 부의 5배라는 겁니다. 이러니 경제 성장이 아무리 잘 돼도 국민들이 힘들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FTA나 세계화는 각 당사국 내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을 필연적으로 낳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죠. 문제는 각 나라들이 이익으로 들어온 돈 일부가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도 돌아가도록 분배 정책을 시행했느냐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일은 하지 않은 채 상대국을 탓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선거에 누가 돈을 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에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썼다고 합니다. 공화당뿐이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운동에도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선된 뒤에 잘 사는 사람들과 기업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겠죠. 세금 올리지 말고 독점 규제 강하게 하지 말아달라 등등이겠죠. 물론 기업이 잘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잘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모두 삼성전자 걱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시장경제체제에 살면서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은 위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분배체계는 약한데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의 분배가 왜곡되어 있어도 복지라도 잘 돼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미국에 못 사는 사람들조차도 사회복지에 돈을 쓰는 걸 죄악시하는 설명하기 힘든 정서가 있습니다. 부의 분배는 잘 안 되는데 복지에도 인색하니 저소득층이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미국 국민의 절반 수준인 한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남자들이 저처럼 백수가 되면은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당구장과 산, 그리고 도서관입니다. 저는 도서관을 갈 때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돈을 달라는 적도 없고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도서관 식당마저 가성비가 좋으니 식사 해결하고 가면 여러 사람이 편안합니다. 논란이 다소 있지만 고령자에게 지하철비를 받지 않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돈이 적게 벌리더라도 이렇게 사회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은 살만하다고 느낍니다.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서 온돌 의자에 앉아서 엉따를 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미 FTA에서 번 돈 중에 일부가 돌고 돌아서 이런 데 쓰이고 있을 겁니다. 경북 청송군에 가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버스는 전부 무료입니다. 의료보험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국가보험은 물론이고 민간 실손보험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잘 되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치 빼고는 상당히 괜찮은 나라인 거죠.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건강보험은 선진국 가운데 최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오래 기다려야 하고 돈마저 많이 든다면 못 살겠다는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얼마 전 한 청년이 민간 의료보험회사의 사장을 살해했습니다. 국가적인 의료보험 체계는 미비한데 민간 보험회사마저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가면서 치료비를 안 주니까 국민의 분노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 넘치는 나라에서 환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치료비를 못 받아 죽고 있습니다. 사회적 살인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래도 건강보험제도 크게 개선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독특한 나라입니다. 미국 일부 계층의 엄청난 부와 일반 국민의 상대적 소외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최근에 있었죠. 얼마 전 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 탄생했습니다. 후안 소토라는 야구 선수가 15년간 총 7억 6,500만 달러, 약 1조 원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온 이 외야수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인 테드 윌리엄스에 비견되면서 얼마를 받아내실 것인가 진작부터 관심을 모아왔는데요. 결국 현재 가치로 따져서 오타니의 소득을 3억 달러나 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야구 선수가 1조 원을 받는 나라,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야구공을 잘 치는 게 이렇게 돈을 받을 일인가 다소 철학적인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 원리가 그런 거니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미국 프로야구의 다른 단면을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소토가 뛰기로 돼 있는 뉴욕 매치 경기의 입장권 가격이 궁금해서 구글에 찾아봤더니 평균 가격이 20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플레이오프가 되면 더 천정부지로 뛴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웬만큼 돈이 없으면 야구 경기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야구 팬들은 억만장자 구단주와 백만장자 선수 노조가 싸우면 선수들이 돈이 적다며 선수들 편을 듭니다. 자기는 입장권 값이 없어서 TV로만 경기를 보면서 말이죠. 사실은 야구 선수가 돈을 많이 벌수록 입장권 가격은 높아지겠죠. 구단주는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고 야구 선수의 연봉은 좀 떨어지고 입장권 값도 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미국의 지성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은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계화 이후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실력 유지의 사회를 외치면서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고 노동자 계층의 소외감이 커졌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미국은 복지와 공공교육, 주택, 의료보험이 낙후돼서 다른 나라에 비해 계층 상승이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모든 계층이 관전할 수 있었던 운동 경기마저 돈이 없으면 못 보는 세상이 됐다. 유권자들은 트럼프가 이 상황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미국 노동자와 저소득층이 불만을 갖게 된 건 미국 국내의 분배 문제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정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것이 메가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다분히 국수주의적인 색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의 불만이 높을 때 자기 나라의 위대함을 내세우는 지도자가 떠오릅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트럼프가 히틀러처럼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상황이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뽕을 내세우는 지도자들은 꼭 남 탓을 합니다. 히틀러는 1차 대전 전승국들과
유대인 탓을 했습니다. 독일이 어려워진 데는 물론 1차 대전 전승국들이 독일에 지운 무거운 의무들이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아이러니는 세계화를 자신들이 주도했었다는 겁니다. 세계는 이제 하나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고립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만든 질서에 동참한 나라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앞서 말씀드린 국내 문제를 고칠 생각은 안 하는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 고별연설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미국은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는 올리가키, 즉 과도 정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이제 세법을 바꿔서 억만장자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숨어있는 돈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 정치인들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설을 듣고 당장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왜 임기 중에 가만히 있다가 은퇴할 때가 돼서야 그런 얘기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든이 알면서도 못한 것이겠죠. 이런 개혁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클린턴은 건강보험을 개혁하려다가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간보험회사와 제약회사의 집중포화를 맞고 지지도만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아마도 부의 분배와 복지를 개선하는 개혁을 할 의사도 없을 겁니다. 자신이 극상류층인데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상류층이 이익을 볼 감세를 약속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불만에 대해 뭔가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리한 트럼프는 바깥쪽으로 비난을 돌리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퍼주고 있다. 세계화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관세를 매기겠다고 을러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할 겁니다. 진보는 개혁을 못하고 보수는 국민의 불만에 호소해서 집권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약간 답답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대통령이 자신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분위기를 조성해가면서 상상했던 것 이상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비위를 맞춰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4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트럼프의 심기를 경호하는 맞춤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까지 조언합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나 이런 거죠. 오늘은 트럼프 현상 뒤의 본질에 대한 제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편을 본 지인들이 왜 목욕탕에서 녹화를 했냐고 말씀하셔서 배경을 바꿔봤습니다. 사실은 목욕탕이 아니라 부엌벽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